1번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 신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3.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4.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5.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답은 4번입니다.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자, 기초대사율은 감소하고 신체 회복력 저하된다, 떨어진다 라고 해야 맞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소된다, 약화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저하됩니다. 2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한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고부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답은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맞는 말이고요.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죠.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애정 표현은 많이 할수록 좋고요.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이제 청산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셔야 되고, 고부관계는 경직된 상태 아니죠. 유연하고 서로 이해하는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3번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자, 실업급여에 관련된 겁니다. 답은 3번 고용에 대한 거니까 실업급여, 고용보험이고요.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이고, 국민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한 연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보험입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자, 노인은 65세 이상, 등은 65세 미만인데 플러스 알파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들,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자, 예전에 다 설명을 한 부분이니까 잠시 스탑하셔서 이제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이서비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차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이제 처음 보시는 거지만은 앞에서부터 1회차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여러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잠시 스탑하시고 캡처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다음 괄호, 그 다음 서비스 제공, 그 다음 모니터링 실시, 그 다음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답은 5번입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입니다. 자, 지금은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자,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로 먼저 선정이 되셔야 되죠. 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누구하고, 자, 공단과의 관계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그 절차, 등급 판정을 받는 그 절차를 먼저 거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3등급이다, 4등급이다 등급 판정을 대상자에게 해주면 그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보내줍니다. 송부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아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 서비스를 받는 것은 이제 공단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대상자가 아는 기관이 있으면은 그 기관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시다 보면은 무슨 재가복지센터 나 또 아는 복지센터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신청을 하고 접수하고 방문 상담을 하면 이제 그쪽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때 방문 상담할 때 그때 필요한 서류가 장기요양 인정서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필요하죠. 그 서류를 보면서 서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자,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자가 능동적으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의사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니까요. 대상자가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주된 계약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수립하면 좋아, 이거 오케이, 저거 오케이, 서로 이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자, 계약 체결하고 그러면 이제 그 계약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속 이제 대상자하고 이렇게 기관과 서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서비스를 계속 할지 아니면 서비스를 종료할지 이렇게 서비스 내용이 바뀌어질지 이렇게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계약 관계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입니다. 자, 지금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는 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상자와 그 기관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5번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 답은 5번입니다. 특별 현금 급여. 자, 가족 요양비 특별 현금 급여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어떤 급여를 받게 되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그 급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고 특별현금급여라는 게 있어요. 재가급여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급여 내용입니다. 자,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방문 목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방문 간호입니다. 장기 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서,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요양보호사가 하는 역할은 아니죠.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자, 네 번째, 주 야간 보호인데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조심할 것은 장기요양기관에 있으니까 재가급여가 아닌 게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대상자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 가기 때문에 주 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에 들어가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단기 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 보호해서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재가급여입니다. 집에서 사는 것이 기본인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타 재가급여. 자,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이 필요한 용구, 복지용구라고 하죠. 이것을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서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자, 재가급여를 보았고요. 두 번째,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시설이 들어갔으니까 찾기가 쉽습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입소하는 곳이고요.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 요양시설은 말 그대로 시설이니까 규모가 좀 되겠죠. 10인 이상입니다. 두 번째,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자, 시설급여에서 잘 나오는 것인데요. 공동생활 가정이니까 왠지 가정이 들어갔으니까 재가급여가 아닌가 헷갈릴 수 있게끔 해서 문제를 내버리거든요. 아닙니다. 자, 공동생활, 같이 생활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이기 때문에 시설급여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입소를 하는데 무인 이하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자, 세 번째,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족 요양비만 시행 중입니다. 자, 가족 요양비만 볼게요.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득, 성격 등의 사유로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 현금 급여, 가족 요양비라는 거. 자, 그리고 문제를 다시 보시면 가족 요양비, 특별 현금 급여 딱 매칭이 되시죠. 자, 6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일반 급여 대상자가
자, 기초수급자, 의료수급자 아닌 사람, 일반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재가급여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10%, 15%, 20%, 25%, 30%. 답은 2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입니다. 자, 반드시 외워주세요. 재가급여 15%입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어마무시한 제도인데 이 제도,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하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겁니다. 첫째, 보험료입니다. 우리가 이게 보험료 용지를 보시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다 의무적으로 내고 있어요. 전 국민이. 이 보험료와 그리고 국가지원금이 있습니다. 국가지원금이 어떻게 있냐면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가. 자, 그래서 20%의 국가지원금과 그리고 본인 부담금 이용하게 되었을 때 이제 대상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부담금을 합쳐서 이제 재원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요. 받게 되면 그것도 다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자, 공단이 가지고 있는 공단이 내야 되는 것을 공단 부담금이라고 하죠. 공단 부담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평소에 내는 여기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국가지원금에서 미리 재원을 마련한 것에서 공단에서 돈을 뺏쓰겠죠. 자,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이죠. 요것을 합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들을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감당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돼요. 의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서 산정한다. 자, 공단은 이것도 시험 잘 나오거든요. 공단은 이 용지 보시면 함께 내잖아요. 그죠?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근데 받고 바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자, 받을 때는 이 용지에서 하나로 받는데 관리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보험료만 갖고 다 충당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이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 부담이 있었죠. 자, 본인 부담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하고요. 재가급여는 15%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주의할 것은 자, 재가급여 15%, 20% 요거 하고 국가가 20%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이 국가 지원, 즉 재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본인 부담금일 때 어떻게 몇 퍼센트 내는가 하고 국가 지원금은 국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부담하는 그 금액입니다. 20%죠. 자, 3번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의 40에서 60%를 경감하여 준다. 자, 여기 20% 15% 내는데 여기서 또 40에서 60%를 다운시켜 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런데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번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 흡인, 2. 관장, 4. 도뇨, 4. 욕창치료, 5. 외용약 도포. 답은 5번 외용약 도포입니다. 자, 나머지는요 전부 의료행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고요. 외용약이라는 것은 신체의 외부의 표면에 펴 바른다. 약 펴 바르는 거 있잖아요. 연고 펴서 발라주는 거. 요 정도는 보조행위라서 괜찮은데 흡인, 관장, 도뇨, 요창 치료는 모두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8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답은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자,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 라는 것은 안락하고 안전한 것에 대한 요구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은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보면 이 파트가 있습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해서 생활 단계에 있는 인권인데, 자, 이 내용들은 모두가 돌아가면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 환기, 온도, 습도, 청소 등을 제공한다. 세 번째,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라는 내용 있고요. 자, 지금 이것이 시설 노인의 인권 보호 파트거든요. 자,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망 설치, 비상벨 등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권리 침해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침해 사례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하신 어떤 할아버지를 시선에서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라고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생활하지만 잠이 쉽게 들지 않고 몸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인권이 침해되었냐 하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가족 부양 부담 감소, 2. 가족관계 갈등 해소, 3. 노인의 의존성 증가, 4. 노인 부양 의식 강화, 5.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답은 3번입니다. 노인의 의존성 증가. 이렇게 되면 가족의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커지게 됩니다. 10번,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는 차별받지 않는다. 뭐죠? 평등권입니다. 11번,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았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2.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3.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4.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질책한다. 5. 농담을 받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음란한 농담, 성희롱 같은 경우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희롱으로부터의 요양보호사의 대처, 우리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실어왔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서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에게 상담하여 도움을 받고요.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 심상체의 변경 시 대상자가 뒤에서 음란한 농담을 했다. 이럴 때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부한다가 답이 됩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나머지는 다 틀렸죠.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1.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3. 의료인이 없을 때에는 역할을 대신한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답은 1번,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입니다. 자, 업무 내용은 객관적이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셔야 되고, 의료인이 없을 때 역할 대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의료행위 하시면 안 되고,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서도 안 되죠.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 서비스 계약 같은 경우는 대상자 본인이 하거나 그 가족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서비스 계약 자체를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 자, 불법 행위는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1. 일단 제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4.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답은 3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자, 법에 조촉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사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의 인지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1.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니 기분이 나쁘네요. 2.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3. 아버님이 나빠진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4. 제가 볼 때는 인지 기능이 이전하고 똑같아요. 5. 원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요. 답은 2번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입니다. 자, 위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님께서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직업인으로서 전문의식을 가지고 보호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감정을 빼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16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답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면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해야 되고요.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가 아니라 스트레칭은 15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하면 안 되고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는다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해야지 효과적입니다. 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요로감염 2. 흡임성 폐렴 3. 궤양성 대장염 4. 알레르기성 비염 5. 노로바이러스 장염. 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자, 나머지는 전염과 무관하고요.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굉장히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8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산책을 하게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라고 해서 설사가 많으면은 섬유소가 많으면은 대변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제한하는 게 맞겠고요. 산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해야 되죠. 유제품도 설사를 하는데 좋지 않기 때문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설사할 때는 탈수가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셔야 되고요. 자, 지사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설사할 때 지사제를 먹게 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리고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는 당연히 틀렸겠죠. 왜냐하면 지사제는 의사의 지시하에 복용하여야 하고요. 함부로 먹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과 기침을 자주 하게 한다. 2.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답은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심호흡과 기침은 기도에 쌓인 점획을 제거하고 폐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뜨거운 물은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적절한 온도가 좋겠고요.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하는 것도 기도에 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실내를 따뜻하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방향제 역시 기도에게 굉장히 자극이 되기 때문에 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는 기도가 좁아서 숨쉬기 힘든 대상자이기 때문에 더 악화시키게 되겠죠. 20번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2.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3.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4.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5.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답은 5번.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두통이 있을 때 약을 복용한다. 아니고요. 상시 혈압약 복용하셔야 되고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면은 이제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함께 복용한다. 틀렸고 이전 약으로 임의로 바꾸면 안 되죠.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지시한 그대로 항상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혈압약을 드셔야 됩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인대의 탄력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추간판 두께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답은 1번 인대의 탄력 감소. 나머지는 다 반대입니다. 피하지방은 증가하고 뼈의 질량은 감소합니다. 노화가 이루어지면 추간판 두께도 감소하죠. 근육의 긴장도도 감소합니다. 긴장도도 감소하고 근력도 감소합니다. 12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백뇨가 있다. 2. 소변줄기가 굵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4.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5. 요의를 느끼지 못한다. 답은 3번입니다. 배뇨 후 잔뇨감이 있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 옳은 거죠. 배뇨 후에 계속해서 잔뇨감이 있습니다. 자, 단백뇨라는 것은 신장과 관련이 있고요. 소변줄기는 가늘어지고 배뇨 횟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화장실을 가고 싶은 빈뇨가 생깁니다. 요의를 느끼지 못한다 아니고 쉽게 느끼고 요의를 느끼는 그 빈도수도 잦아지게 됩니다. 잔뇨감이 있기 때문이죠. 23번 노화에 따른 피부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3.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답은 2번 손발톱이 두꺼워집니다. 표피는 얇아지죠. 머리카락 가늘어집니다. 수분 함량 감소로 건조해지죠. 각질층이 건조해집니다. 각질 많이 생기죠. 모근의 멜라닌 생성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기 때문에 흰머리가 생기는 겁니다. 24번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자, 좌측 뇌의 뇌졸중입니다. 1.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성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 근육경직 및 안정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부종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답은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25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막이 얇아진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답은 1번 결막이 얇아집니다. 자, 결막이 얇아지고 동시에 눈의 수분 유지 능력도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수정체는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탁해지죠. 그래서 백내장이 잘 생기고 눈물의 양도 감소합니다. 눈물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가 쉽고 각막 반사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신경 기능이 둔화하기 때문에 각막 반사가 줄어들게 되고 동공의 지름은 축소됩니다. 그래서 빛의 반응이 느려지고 암 수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밤에 나가게 되면은 앞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26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2.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3.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4.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5. 공복에 운동할 때는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답은 2번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당뇨병 대상자에게는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1번처럼 맨발로 운동화 신게 한다. 맨발로 다니면 안 되고 항상 양말을 신도록 권장을 해야 되고요.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자, 뜨거운 물이 이것이 이제 발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뜨거운지 가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화상인지 잘 인지를 못할 수 있고요. 따라서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어야 되고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느리게
한다 라고 했는데, 인슐린 투여량은 내 마음대로 의사의 지시 없이 투여량을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공복에 운동할 때 혈당 강화제, 공복에 운동하면 저혈당이 빠지기 쉽기 때문에 사탕이나 이제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음료를 들고 다녀야 되지,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운동하기 전에 항상 음식을 섭취한 다음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27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2.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답은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자, 노인들에게 우울증이 나타날 때는 몸이 아픈 것과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5번처럼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알아챈다 해서 틀렸고요. 우울증임을 알지 못합니다. 신체적인 아픔이 먼저 오기 때문이죠. 자, 단기 기억력은 당연히 이제 감소되겠죠. 이것은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뿐 아니라 우울증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을 못하게 되고,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은 조울증의 특징이고, 우울증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무기력이 계속 진행된다 입니다. 28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폐렴, 2. 천식, 3. 방광염, 4. 심부전증, 5. 전립선염. 답은 4번 심부전증입니다. 심부전증 환자는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수분과 전해질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과도한 수분은 부종과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심부전증 환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질병, 대부분의 질병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도록 권해줘야 돼요. 특별히 3번처럼 방광염일 경우에 아무래도 소변을 많이 보면 안 되니까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광염은 충분한 수분 섭취로 세균을 배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 자, 천식 같은 경우는 수분 섭취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폐렴 역시 마찬가지로 탈수 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 필요하고, 전립선염, 염이죠. 염증 역시 충분한 수분 섭취로 인해서 염증을 완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9번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아침잠이 많아진다. 2.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3.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4.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5.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답은 4번 낮 시간에 자주 존다.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가 답입니다. 노인은 야간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서 낮 시간에 졸음을 자주 느끼고요. 불면증이나 야간 각성의 영향으로 보충 수면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자주 졸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반대가 됩니다. 30번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3.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4.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5.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답은 4번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합니다. 31번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수로 목욕하게 한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따뜻한 물수건을 머리에 대어준다. 5.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한다. 답은 3번입니다.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폭염의 노출이고 현기증을 호소하는 겁니다. 따라서 몸의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 거죠. 온수 당연히 쓰시면 안 되겠고,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가 오래 걸리면서 그 과정에서 체내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이 많은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따뜻한 물수건, 자, 체온을 올리니까 안 되겠죠. 실외, 폭염인데 밖에 나가는 것도 이상하고, 운동하게 되면 열을 올리는 거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실내에서 이제 쉬면서 편안하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등의 욕창이 심함.
2.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음. 3. 최근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짐. 4.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5. 오후 5시 이후에 물을 많이 섭취함. 답은 4번입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이렇게 기록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자, 정확한 시간, 행위를 명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쓰는 기록이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심하다, 며칠 전, 최근, 더 나빠진, 물을 많이 이렇게 부사어를 대충 쓰면서 주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기록이 안 됩니다.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2. 세탁실에 빨랫감이 쌓여 있다. 3.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았다. 4. 새로 도착할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5.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답은 5번입니다.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자,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때입니다. 자, 베란다에서 배변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또는 치매의 전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34번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잡아준다. 2. 조명을 밝게 켜둔다. 3.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답은 4번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력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청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꼭 안아서 귀에 대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편안하게 임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좋겠죠. 35번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3.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 의식을 연결해 준다. 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 의식을 연결해 준다. 자, 대상자의 마지막 소망을 존중하는 방법을 이렇게 취해 주셔야 되겠고요. 튜브를 제거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료행위는 하면 안 되겠죠. 자, 침상머리를 이제 낮추는 것보다는 약간 올려주어서 호흡을 편하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하지 말고 정서적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겠고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응급실을 옮긴다 이런 것보다는 편안한 환경에서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 중심으로 이렇게 돌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36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4.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연하곤란이라는 것은 삼키는 것이 곤란한 겁니다. 답은 3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자,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면은 구강 건조를 방지해서 음식이 더 잘 넘어가게 도와줍니다. 자, 연하곤란이 있기 때문에 국물이 많아버리면은 아무래도 삼키기 힘든데 이 양을 줄여서 걸쭉하게 해서 주는 농도가 있게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대화할 때 살에 걸리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다양한 향신료 역시 과도한 자극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들었다 했는데 턱을 든 자세는 사례가 잘 걸리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턱을 약간 당긴 자세로 식사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37번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탄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 의자를 식탁과 30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하여 비스듬히 앉게 한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높이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자, 아무래도 팔받침이 없으면 불안할 것이고요. 끝부분에 걸터 앉는 거는 거 다 답 아닙니다.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야 되고요. 이 30에서 45도 각도 계속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식탁에서 앉아서 먹는 식사 자세 정리했어요. 자, 우리 대상자의 식사의 자립성, 연화 수준, 마비 여부 등에 따라서 안전하고 적절한 식사 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세심한 관찰과 케어가 필요한데, 자, 그 상황에 따라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올바른 식사 자세는 식사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딱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과 배꼽 사이, 자, 지금 보시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이렇게 딱 위치하고 있잖아요. 자, 위치하게 하고 의자의 안쪽 깊숙이 앉아. 그렇죠. 걸터 앉게 하면 안 됩니다. 깊숙하게 딱 앉았죠. 앉아서 발이 바닥에 딱 닿도록, 그죠? 닿도록 해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닿고 와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뭐 의자에 걸터 앉게 한다, 발가락 끝이 닿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바닥이 닿도록 해야 됩니다. 자, 앉은 자세는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 팔꿈치를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식사하게 하고요. 휠체어에 앉을 때도 휠체어를 식탁 가까이에 딱 붙이고 팔을 올렸을 때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해줍니다. 자, 다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 자, 대상자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침대에 걸터 앉아. 자, 보시면 걸터 앉아라는 지문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의자에는 깊숙이 앉아야 돼요. 의자에는 깊숙이 앉는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침대에서 어쩔 수 없이 식탁까지 내려오기 힘드니까 침대에서 걸터 앉아서 식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는 요 걸터 앉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침대에서 먹을 때입니다. 이때 넘어지지 않도록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뒤, 앞뒤에 쿠션을 대준다. 자, 쿠션 대줬습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바닥에 딱 닿여 있죠. 자,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를 약 30에서 60도씩 높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각도입니다. 높이고 이때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자, 약간 머리는 숙이고 턱을 당겨. 자,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쉬워집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 식사는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자,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지금 이분이 좌측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워있는 기준으로 봤을 땐 여기가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 자, 건강한 쪽이죠. 이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마비된 쪽, 이 왼쪽 부분 있죠. 여기는 쿠션이나 베개로 지지를 약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이게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음식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8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2.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게 한다. 3.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답은 5번입니다.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자, 눈에 딱 이렇게 눈에 봤을 때 수평으로 되게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릅니다. 자, 계량컵을 아래로 놓고 하게 되면은 물약을 계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완전 비위생적이라서 틀렸고, 캡슐을 제거하면 약 효과 떨어지게 되겠고,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먹어야 되고요. 가루약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내면은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깨끗한 티슈로 닦아줘야 됩니다. 자, 물약 투여 방법은 이전 회차에서도 계속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잠시 스탑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9번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옳은 것은, 자, 가나다라 중에 답은 라입니다. 자, 라 보시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투여합니다.
자, 안연고 투여 방법 한번 볼게요.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멸균 거즈로 닦아버립니다.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서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자, 세 번째,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하고요. 튜브를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고 뚜껑을 닫습니다. 다섯 번째,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내고요. 비닐 장갑 벗고 물과 비누로 손 씻습니다. 자, 각막에 직접 탁 이렇게 점안하는 것보다는 결막에 점안을 하면은 점적기가 이제 점적할 수 있는 그 통 있잖아요. 그것이 눈에 닿아서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고 각막도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결막에 점안을 한다는 거. 자, 결막에 점안하는데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서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습니다. 40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2.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3. 투여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 4.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5.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답은 5번입니다.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약물이 귀 속에 충분히 머물러 흡수될 수 있도록 해당 귀를 위로 하여서 5분간 누워있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약물이 제대로 작용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1번 보시면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기분이 안 좋겠죠. 불쾌감이 유발될 것이고 또 약 안에 공기방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자, 냉장 보관한 약을 바로 투여를 하게 되면 어지러움증이나 불편감을 줄 수 있고요. 정말 깜짝 놀라게 되겠죠. 그래서 좋지 않고 잠시 실온에 두어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 라고 했는데, 면봉 사용 자체가 외이도에 손상을 줄 수 있고요. 감염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귓바퀴는 후 하방이 아니라 후 상방입니다. 뒤쪽 위로, 그러니까 뒤쪽 위로 잡아당겨서 약을 투여해야 합니다. 41번,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2. 호흡수가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체온이 상승하여 식은땀이 날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감소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상승하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답은 1번입니다.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자,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은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지럽고 실신을 유발할 수 있어서 2차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따라서 잠시 앉아 있도록 해서 적응 시간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42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2.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3.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즉시 옷을 입힌다. 4. 혈뇨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5. 침상 팔찌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답은 1번입니다.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자, 좋은 방법이고요. 나머지는 다 안 되는 이유까지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활동을 제한하면은 배뇨 횟수가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배뇨를 더 어렵게 하죠. 또 요로 감염 위험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수건으로 닦은 즉시가 아니라, 자, 충분히 건조를 해서 옷을 입혀야지.
그래야지 이제 욕창이 걸리지 않게 되죠. 혈뇨를 본 경우는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바로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위급한 사항입니다. 침상 발치를 올리게 되면은 배변하기가 어려운 자세입니다. 따라서 침상머리를 올려주는 게 좋아요. 침상머리를 올려주면 배변하기 쉬운 자세, 힘을 잘 줄 수 있는 자세가 되게 됩니다. 43번 간이병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병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간이병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병기를 대어준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5. 간이병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답은 3번입니다.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병기를 대어준다. 자, 간이병기는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간이병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떠올리셔야 되고요. 간이병기 문제 나오면 이동변기하고 헷갈리게 해서 문제가 나오고, 이동변기 문제가 나올 때도 간이병기의 지문이 나와서 지문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간이병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자, 사용 직후 이런 거 다 틀렸습니다. 항상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한 다음에 기저귀를 착용해야 되고, 자, 2번 같은 지문이 이제 대표적으로 헷갈리게 하는 지문이죠. 간이병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준다. 자, 미끄럼 방지 매트는요, 이동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동변기에 대한 내용. 자, 이동변기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지만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하는 이 이동변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간이병기하고 자, 미끄럼 방지 매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미끄럼 방지 매트는 이동변기의 내용이고요. 또 내용도 틀렸어요. 간이병기 옆이 아니죠. 이동변기. 자, 이동변기가 있으면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동변기 요 밑에 자, 이 다리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겁니다. 따라서 지문 자체도 틀렸고요. 자, 이동변기 내용이 들어왔다는 거. 자, 4번. 자, 이것도 잘 나오는데, 자,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주면 수치심이 다 느껴지고 난 다음에 또 무릎 덮개를 덮어주면 의미가 없죠. 자, 어떻게 하냐.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다음, 그 다음 바지를 내리는 겁니다. 자, 무릎 덮개로 덮어서 수치심이 생기지 않도록 가려준 다음, 그 다음 바지를 내린다 라고 해야 되고요. 자, 5번 간이병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이렇게 각도 계속 나오는데 이 각도도 역시 이동변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5번은 주의해가지고 이동변기 내용 중에 이런 지문이 있어요. 자, 편마비의 경우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하게 붙인다 라는 지문이 있거든요. 이 지문이 간이병기에 등장을 해서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0도, 뭐 45도, 30도 이런 거 나오면 이것은 이동변기의 내용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동변기 문제가 났을 때도 각도를 막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씩 비스듬하게 붙인다 라고 해야 이동변기 내용일 때도 맞는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간이병기로 배설을 할 때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허리 밑에 한 손을 넣어서 대상자의 엉덩이를 들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변기를 밀어 넣은 후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하면 됩니다. 자,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옆으로 돌려 눕힌 다음 엉덩이를 변기에 대고 변기 위로 대상자를 돌려 눕혀 반듯한 자세에서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와서 수록을 했습니다. 44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2.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혀 교환한다. 답은
2번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자, 꼬리뼈 부위 자체가 압박과 습기로 인해서 욕창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발적, 붉어지는 것, 그리고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자, 1번은 윗옷을 가슴까지 올린다. 이렇게 하면 대상자가 너무너무 수치심을 느끼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면도기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립니다. 자, 기저귀 가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이미지화 시켜서 외우셔야 돼요. 자,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리는 겁니다. 자,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또는 중요한 이상 사항이 생겼을 때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지 않도록, 즉 배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기저귀를 만다. 즉 기저귀의 바깥면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 넣습니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혀 교환한다. 자, 허리를 들 수 없는이 아니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자, 이게 틀렸어요.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해서 대상자의 협조하에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일 경우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합니다. 기저귀 사용 돕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방법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잠시 스탑하셔서 앞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 제가 다 읽어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2회차부터 공부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앞차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셔서 강의를 들으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스탑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45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2.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3. 소변의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4.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있다. 이렇게 되면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역류하기 때문에. 자,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있으면 역류해서 세균이 방광으로 들어가서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보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3.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답은 1번입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좋은 방법이고요. 다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자, 2번부터 왜 틀렸는지 볼게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자, 머리를 높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뒤로 젖히게 하면은 양치액이 삼켜지겠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자,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자, 두툼하게 올리는 게 뭐가 문제지? 라고 하실 텐데, 칫솔 위에 두툼하게 올린 치약은 치아 사이사이에 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치약을 칫솔모 위에 눌러 짜서 치약이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해야지 이제 치아 사이사이에 구석구석 닿는다고 해요. 자, 4번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아니라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닦는 겁니다. 자, 다시 치약을 묻힌 칫솔은 45도 각도로 치아에 딱 대고 되는데 어떻게 하냐?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세심하게 닦아줍니다. 칫솔질 할 때는 혀도 닦아줍니다. 5번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한 번만 헹구면 안 되고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구고 마른 수건으로 입 주위를 닦아주셔야 되겠습니다. 47번 통목욕 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보다는 저녁 시간에 감긴다. 2.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긴다. 3.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4.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한쪽까지 닦아준다. 5.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에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준다. 자, 답은
3번 목욕 의자에 앉아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자, 이것이 그 당시 시험에서 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속어해서 나머지는 다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해도 이것을 답으로 체크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머리를 뒤로 젖혀서 머리를 감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있는 표준 교재에 따르면은 이 내용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욕조에서 나오게 해서, 자, 지금 통목욕시였으니까 욕조에서 나오게 해서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긴다 라는 지문 정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은 표준 교재에 있는 지문 그대로 수록을 했습니다. 자, 표준 교재 다시 한번 보시면 뒤에 있는 4번 머리 감기기, 요 파트는 통목욕시의 머리 감기기 파트입니다. 자, 머리 감기기 일반적인 부분 방법 함께 읽어볼게요. 보온을 위해 문과 창문을 닫는다. 머리 감기기 전에 실내 온도를 22에서 26도씨를 유지한다. 머리에 장신구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편안하고 안전된 상태로 목욕 의자에 앉아 가능한 앞쪽으로 머리를 숙이게 한다. 자, 보세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가능한 앞쪽으로 머리를 숙이게 한다. 주의, 머리를 앞으로 숙이기 힘든 경우 샤워캡을 씌우고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개나 귀마기 솜 등으로 양쪽 귀를 막아야 합니다. 자, 아까 앞에 보시면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긴다 라고 했는데 보면 우리 책에는 귀마개나 귀마기 솜, 귀마개나 귀마기 솜으로 양쪽 귀를 막아줘야 됩니다. 자, 수건으로만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귀가 막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35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신다. 주의, 샤워기의 물 온도가 일정한 뒤 살핀 뒤 수급자 손등에 대주어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합니다. 수급자 손등. 자, 5번 소량의 샴푸를 덜어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후 헹군다.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린다. 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가 아니고요.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기로 말립니다. 수급자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하고 거울을 제공해서 볼 수 있게 해주고 물품 정리,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입니다. 자, 앞에 파트는 머리 감기기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뒤에 있는 이 4번부터의 머리 감기는 통목욕을 할 때 그때 머리를 감겨야 되잖아요. 그때 머리 감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똑같아요. 머리에 장신구 등을 제거한다. 목욕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목욕 의자에 앉아 가능한 앞쪽으로 머리를 숙이게 한다. 머리를 앞으로 숙이기 힘든 경우 샤워캡을 씌우고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개 등으로 막는다. 35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로 머리 적시고 소량의 샴푸를 덜어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후 헹군다.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자, 수건이라는 게 틀렸고요. 자, 4번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아준다. 아닙니다. 자,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아주는 것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5번에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에 아니고요. 젖은 머리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 후에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줍니다. 48번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2. 목, 귀, 눈, 코, 순으로 닦는다. 3.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답은 3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 맞습니다. 자, 대상자를 똑바로 눕히면 세수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앉혀줘야 되고요. 자, 순서는 이미지화 시켜서 외워버립시다. 자, 목부터 닦아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눈부터. 자,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입니다. 눈, 코, 뺨 됐죠? 자, 그 다음 입까지. 그 다음에 이마로 올라갑시다. 이마, 귀, 목입니다. 목이 마지막이에요. 목이 마지막.
자,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 자, 알코올솜 안 되겠죠? 자, 수건에 비누를 묻혀 아니고요. 자, 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 눈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데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시는 겁니다. 자, 세면도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 한번 읽어보시고 주의사항 눈은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자, 2번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닦거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합니다. 자, 3번이 중요하죠. 기지가 쌓여 난청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정기적으로 귀 입구, 귓바퀴 뒷면을 닦아냅니다. 자, 그러나 귀 안쪽의 귀지 제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합니다. 코가 막히면 비염 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코 안, 코볼, 둘레를 세심히 닦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이므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습관시키고요. 가능한 한 스스로 하도록 지원하고 자립을 위하여 과정이 느리더라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자, 방법은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앉힙니다. 눈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다른 쪽은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합니다. 자, 3번, 4번 별표 치시고 옆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눈 밑에서 코, 뺨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쭉 가고 아래로는 입, 턱 내려오는 거죠. 입 주위 턱을 닦는다. 자, 이마는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고 닦고 귀의 뒷면, 귓바퀴, 목 순서로 이렇게 뒷면, 귓바퀴, 목 순서로 닦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순서화하면 눈, 코, 뺨, 그죠? 옆으로 갔죠? 그다음 입 주위, 그다음 턱으로 가고, 그다음 이마, 귀, 목 이렇게 가는 거고 목이 마지막. 눈이 처음, 목이 마지막. 눈이 처음, 목이 마지막입니다. 자, 5번 마른 수건으로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피부 유연제, 자,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주고요. 원한다면 거울을 볼 수 있게 돕고 면봉으로 귀 입구에 귀지를 닦아낸다. 자, 이 지문 때문에 자꾸 헷갈리게 되거든요. 면봉으로 귀 안쪽에 귀지를 닦아낸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면봉으로 귀 입구에 귀지를 닦아낸다. 아까 47번에서 보면 이런 질문 있었죠.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그렇죠. 틀렸고요. 자, 귀 입구에 귀지는 닦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방법 부분은 시험에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직전에 반드시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캡처를 딱 떠놓았다가 시험 직전에 헷갈리지 말아야지 라고 직전에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그냥 무난하게 모든 것을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49번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자, 답은 4번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입니다. 자, 둔부와 항문 주변은 배설물, 땀 등으로 오염이 잘 되는 부위이죠. 따라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나머지가 틀린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말초신경은 있죠. 자, 말초신경은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으면은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되죠. 즉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따라서 팔은 어깨에서 손끝이 아니라 반대가 돼야 돼요. 자, 손목 쪽에서, 즉 손끝에서 어깨로, 손끝에서 손끝 방향에서 어깨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3번에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이 아니라 발끝에서 허벅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습니다.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으면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체크하시고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 아니고 원을 그리듯이 닦아줘야 합니다.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편마비 대상자를 옷을 입히는 것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 옷을 입힐 때는 입, 필 때는 마비, 벗길 때는 건강한 쪽입니다. 자, 입마 벗건, 입마 벗건, 입마 벗건 이렇게 외웁시다. 자,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니까 마비가 어디에 있었죠? 오른쪽입니다. 따라서 입히는 것이니까 오른쪽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머리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 팔 이렇게 입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벗겼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티셔츠를 벗기는 순서가 되면은 답은 무엇부터 되냐면 왼쪽 팔 그리고 머리 그리고 오른쪽이 되겠죠.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 올린다. 2. 팔을 앞으로 뻗어 들어 올린다. 3.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4.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5.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회전하여 들어 올린다. 자, 지금 휠체어를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에 대한 건데, 자, 이 문제는 신체 정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올바른 신체 정렬.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돌볼 때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가까이서 잡고 보조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 위험이 증가하고요.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서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한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서 지지면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지지면 넓혀주는 거 중요하고요.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서 골반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이동할 때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대상자를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휠체어 같은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라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동작 안 되고요. 자, 신체 정렬이나 말 자체가 신체를 움직일 때 뼈대, 관절, 배열, 그리고 각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님께서 몸이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 있는 내용은 대상자와의 관계의 문제지만은 물건을 들고 이동하고 나를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해야지 허리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죠. 신속하고 빠르게 팔을 앞으로 뻗어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하면은 이 물건과 나와의 거리가 이제 좁혀지지 않고 멀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신체 정렬상 위험합니다. 다리를 모으면 안 되고 적당하게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서 들어 올려야 되고요.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회전하는 것이 아주 위험하죠. 허리가 다치게 됩니다. 따라서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이용하고 발을 움직이고 몸 전체를 회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리만 회전하는 거 이런 거 절대 답이 되면 안 됩니다.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그림을 잠시 스탑하시고 보세요. 자,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지금 오른쪽 파트가 편마비가 된 상태거든요. 자, 편마비 대상자, 자, 이렇게 세우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문제에서는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나왔죠. 자, 대상자는 침대에 가볍게 걸터 앉아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준다. 자, 지금 보면 무릎이 좀 더 튀어나와 있죠. 그래야지 요양보호사가 다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에 대고, 자, 대상자가 마비된 쪽 무릎 앞에 딱 대고 지지해 줍니다.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대상자의 상체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자, 허리를 잡아 지지하죠. 허리를. 대상자가 좀 더 많은 보조가 필요하다면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 어깨 앞쪽을 지지하여 상체를 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해서, 자, 이렇게 지지를 해서
5번째, 대상자가 완전하게 양 무릎을 펴고 선 자세를 취하면 요양보호사는 앞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아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양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쪽에 놓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가까이에 서고 마비된 쪽 가까이에 서서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습니다. 이렇게 뒤에 놓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한 손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하고 다른 한 손은 대상자의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이렇게 뒤에 허리 쪽으로 지금 부축하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이렇게 세웁니다. 대상자가 양쪽 무릎을 펴서 일어서면 대퇴부에 있던 손을 대상자의 가슴 부위로 옮겨와 대상자가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보시고 이것을 그대로 이미지화 하셔가지고 스스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그림 잘 기억하시고요. 자, 따라서 문제 답은 2번이었습니다. 53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타이어, 2. 손잡이, 3. 받침쇠, 4. 발 받침대, 5. 바퀴 손잡이.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무엇을 고정해 주는 거죠? 답은 1번 타이어입니다. 따라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잠시 스탑하시고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답은 2번이죠. 2번입니다. 자, 휠체어 예전에 다 정리하셨는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돌려야 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복도 틈새에 작은 바퀴가 끼지 않도록 주의해서야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나올 때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답은 2번입니다. 55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다,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앙친다. 자,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가다, 나라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서 매칭하면서 순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휠체어를 고정시켜야 되죠. 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두 번째,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합니다. 자, 그래야 일어나니까 먼저 팔걸이를 잡게 합니다. 세 번째, 양쪽 무릎을 꿇고 지금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합니다.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하기 있었죠. 자, 먼저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합니다. 마지막,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자, 지금 보시면 건강한 쪽 무릎을 세우게 해서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입니다. 자, 다시 바닥에서 지금 휠체어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자, 스스로의 도움과 요양보호사의 협력이 함께 필요한데, 먼저 휠체어를 고정해서 잠금 장치 잠그고, 두 번째,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고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천천히 펴게 한 다음, 마지막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서 휠체어에 앉히게 됩니다. 5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복지용구 중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자, 빌려준다 라는 개념이죠. 저렴하게 빌려준다. 1. 지팡이, 2. 수동침대, 3. 이동변기, 4. 목욕의자, 5. 성인용 보행기. 자, 빌려준다 할 때는 너무 비싸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답이 나옵니다. 바로 수동침대입니다.
자, 복지연구 그림 계속해서 보셨는데요. 구입 품목 10종 있었고 대여 품목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휠체어 비싸잖아요. 자, 침대 비싸죠. 전동, 수동. 이동 욕조 비쌉니다. 목욕 리프트 비싸고요. 배회 감지기 비쌉니다. 자, 대여 품목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요건 선택하실 수 있는데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경사로가 있는데 이것은 구입할 수도 있고 대여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구입 품목 10종입니다. 자, 그림도 다 수록했습니다. 구입 품목 10품목 있고요.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있었고, 그리고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반응성, 그리고 자세 전환용 쿠션, 그리고 요실금 팬티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대여 품목 6가지, 휠체어, 그리고 수동 자동 침대, 이동 욕조, 배회 감지기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배회 감지기, 목욕 리프트 있습니다. 자,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되는 거. 자,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있고요. 경사로 있습니다. 57번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 가래가 묻은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한다. 4.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 말려 사용한다. 5.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자, 답은 5번입니다.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혈액은 이제 찬물로 먼저 헹궈야지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찬물로 먼저 씻고 그 다음 더운 물로 헹궈야 되고요. 자, 나머지는 손소독도를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기본이 있고요. 가래가 묻은 오리털 이불은 이제 씻어서 세탁을 해야 되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을 해서 세탁을 하셔야 되고, 일회용 장갑은 다시 재사용하면 안 되고요. 1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4. 취침 시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자, 답은 3번입니다.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나머지는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59번 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한다. 3.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4. 화재가 발생한 방의 문은 열어놓는다. 5.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습니다. 자, 유해가스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손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코와 입을 막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유해가스, 지금은 유해가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물을 묻혀서 코와 입을 막아서 유해가스를 막는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60번 제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5.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답은 4번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생선 통조림 같은 경우는요, 자, 이 통조림에서 조리가 열 처리가 잘못되거나, 자, 밀봉이 잘못되었을 때, 밀폐가 잘못되었을 때 생기는 식중독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이라고 있어요. 자, 이 식중독은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식중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해서 이 안에 이제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이 독을 뿜어내거든요. 그 독을 이제 먹게 되면서 우리가 식중독이 생기는 것이 바로 통조림, 상한 음식, 상한 통조림 음식을 말하는 건데, 자, 이것이 개봉을 했을 때 개봉을 하게 되면 이제 밀폐가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산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랩을 씌워버리면은 랩이 이렇게 막아주지 못해요. 진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냉장 보관을 하면은 식중독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냉장 보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냉장고 안에서도 식중독이 많이 번식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시니아 식중독, 리스테리아 식중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0에서 10도 사이에서도 미생물이 잘 번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 곳에서도 식중독이 걸릴 수 있어요. 미생물이 잘 생장하기 때문에 여시니아 식중독이나 리스테리아 식중독 같은 경우는 증세가 굉장히 이제 복통이 심하고 맹장염이 걸린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강도로 심하게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식중독입니다. 따라서 냉장고 청결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냉장고 보관할 때 그냥 툭툭 넣어 놓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밀폐 용기에 이제 넣어서 보관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식재료 관리를 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자,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61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짜는데 약하게 짜라는 거죠. 1. 약한 햇볕에 말림,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드라이클리닝을 약하게 함, 산속에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세탁기에서는 단기간 짜야 함. 자, 딱 봤을 때 짜라는 거잖아요. 짜는데 약하게 짜라. 답은 5번입니다. 세탁기에서는 단기간에 짜야 함. 62번 재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한다. 2.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3.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한다. 4.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5.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해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답은 2번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자, 재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 이것은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가 필요합니다. 자,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무조건 대상자 중심입니다. 그죠?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가 항상 철칙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한다? 이상하죠? 왜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청구하셔야 되고, 자, 2번은 맞고요.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 병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해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처리하세요 라고 해서 안 되고, 서로 협의하여서 원활하게 일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셔야 합니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음식을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답은, 자,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하게 한다 입니다. 자, 사발보다 접시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여서 덜 흘리게 해야 되고요. 자, 치매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하기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를 쓰게 해서 일관성 있는 식사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자, 물을 흘릴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는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빨대하고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모두 섞어 제공한다. 치매 대상자 이렇게 해버리면 음식 먹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여서 치매 대상자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헷갈리는 지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라고 했지 섞어라고는 안 했어요.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해서 치매 대상자가 먹기 쉽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치매 환자의 식사 돕기의 기본 원칙은 자, 처음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째,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식사 도중 음식을 삼킬 때 의치가 식도로 같이 넘어가거나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못하게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해당 음식을 둡니다. 자, 3번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이용해서 덜 흘리게 합니다.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깨지지 않겠죠? 소금이나 간장은 이렇게 소금과 간장 같은 양념은 식탁에 두지 않습니다.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고 딱딱한 사탕, 땅콩, 팝콘 등은 삼가고 잘 저민 고기, 반숙된 계란, 과일, 통조림 등과 같은 것들을 갈아서 제공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물과 같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치매 환자 식사 시 고려할 점은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해서 즐겨 먹던 반찬과 간식을 제공합니다.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조용한 음악, 텔레비전은 꺼야 돼요.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해야 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합니다. 컵에 미리 물을 담아 놓기, 생선 등의 가시뼈는 미리 제거해 두셔야 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도울까요? 식사 전에는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음식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자가 음식을 손으로 먹거나 흘리는 등 대비해서 비닐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줍니다. 식사 시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혀서 옷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해서 치매 대상자가 먹기 쉽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식사 중에 돕는 방법입니다. 컵에 물을 얼마나 채울지 판단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적당히 물을 따라주고요.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는 빨대나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합니다.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줍니다. 대상자의 혼란 예방을 위하여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 놓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치매 대상자는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립니다. 자, 식사 후에 어떻게 돕는지 보겠습니다.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되고요.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합니다.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합니다. 필요시 처방된 비타민과 단백질을 포함한 약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치매 환자의 식사 시 돕는 방법에 대해서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5.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답은 2번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중에 화장실을 사용할 때 혼란을 줄이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등을 켜두는 것이고요. 1번처럼 큰 거울을 걸어두게 되면은 환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이렇게 되면은 낙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벽에서 붙여 놓는 것이 좋고요.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가 아니라 밝은 색 테이프를 붙여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출입이 쉽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출입이 쉽게 되면은 이제 치매 대상자가 이제 배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65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2.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3.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킵니다. 치매 환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숨기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불안감이나 지루함, 인지 저하로 인한 혼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행동을 억지로 막기보다는 긍정적인 활동으로 관심을 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6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는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거리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2.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하게 한다. 3.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4. 저녁 식사 후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5. 잠이 들기 전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게 한다. 답은 3번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자, 수면 장애가 있을 때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 장애가 심해지기 때문에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하도록 돕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줍니다.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서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 술, 녹차도 마찬가지고요. 녹차도 4분의 1 정도의 카페인이 있어요. 같은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은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합니다. 자, 이것은 수면 장애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1번에 보시면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라고 있는데, 자, 녹차를 마시게 되면 불면증, 야간 배뇨, 불안, 혼란 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것이 이제 따뜻한 녹차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서 대상자의 수면 관리 파트에 보시면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시게 한다라는 지문이 있어요. 자, 이 지문이 맞는 말인데 이 지문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녹차 같은 것들이 지문에 나와서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67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수면제를 넣었어. 저리 치워. 요양보호사 1. 왜요? 식사만 하시면 잠이 와요? 2.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3.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4.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5.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럴 때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을 해줘야 돼요. 먼저 수용을 해주고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시시비비를 다 가리거나 다투거나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같이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2.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3. 무슨 말이세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4.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가요. 5. 어제도 그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자, 답은 4번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 자, 맞죠? 대상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경청해주고 반응해줍니다. 69번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한다. 2.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3. 바람을 쐬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낸다. 4.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자, 이럴 경우 답은 4번입니다. 자,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가 질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에 눕힌 후 조명을 꺼준다. 2.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3.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4.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5. 현관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자, 석양증후군이네요. 답은 3번입니다.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석양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 대상자가, 치매 대상자가 굉장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의를 환기하면서 이제 대상자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것이 좋죠. 71번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단어 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나요? 1. 창의력, 2. 수능력, 3. 계산력, 4. 공감 능력, 5. 단기 기억력. 답은 5번 단기 기억력입니다. 자, 직전에 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단기 기억력에 대해서 향상시키는 인지 자극 활동입니다. 72번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3. 잦은 헛기침을 하며 반응한다. 4.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자, 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이면 오히려 경청하는 느낌이 안 들고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그리고 눈높이는 대상자하고 딱 맞춰서 낮지도 높지도 않게 눈높이를 맞춘다 라고 해야 됩니다. 73번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1. 식사를 하신 지 오래되었나 봐요. 2. 밥풀이 하나도 안 남게 깨끗이 좀 드세요. 3. 그릇이 그대로 있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4. 밥풀이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니 맛있게 드셨군요. 5.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하는 순간 상대가 방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일이 커지게 되고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도 방어도 없는 것 이렇게 하려면 자, 비난을 먼저 하지 않아야 되고요.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너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행동에 대한 비난, 평가, 비평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 전달법의 문제는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두기 때문에 무조건 대화가 좋아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나 전달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한 동료가 약속 시간에 늦을 때입니다. 첫째, 행동, 상황 있는 그대로 비난 없이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2.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함께 일하는 데 지장이 있고 3.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바를 진솔하게 기다리는 동안 걱정하고 조바심이 났어요.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 따라서 그에 따라서 하시면은 있는 그대로 자, 밥풀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어서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자, 나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요. 이 말이죠.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위에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달라고 개선사항까지도 이제 팩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4번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1.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2.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3.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5.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답은 4번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라포는 이제 공감대 형성인데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은 라포가 형성된 겁니다. 7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요양보호사 1.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2.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3.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4.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5.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그렇게 느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공감을 해주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 그래요.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외롭고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이것이 공감적 반응입니다. 76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3.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답은 4번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자, 주의력이 결핍이 되기 때문에 자,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하거나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하면 주의력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77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2.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3.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4.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자, 먼저 경련에 대해서 정리하고 답을 고르겠습니다. 경련은 뇌세포의 비정상적인 자극으로 몸의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수축하는 증상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련을 멈추기 위해서 무언가 시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입안에 손가락을 넣는다거나 약을 먹이는 등의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질식, 쇼크, 출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119에 즉시 신고하시고 주변에 뾰족한 물건 등을 치워주고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 둡니다. 15분 이내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14번 대상자를 침대나 바닥에 눕히고 베개를 받쳐 머리의 손상을 보호합니다.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상의를 느슨하게 해주고요.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개를 가만히 옆으로 돌립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경련을 멈추기 위해 억제 시도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입에 무언가를 물리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경련이 멈출 때까지 옆에 가만히 있어주고요. 경련이 멈추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78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집이 생기면 터트려준다. 2.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3.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준다. 4.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5.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틀어준다. 자, 답은 4번입니다.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입니다. 자, 화상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화상은 열, 화학물질, 전기에서 발생하며 어떤 경우든지 노출된 피부가 손상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손상된 깊이에 따라 1도, 2도, 3도로 나눠지는데 자, 치료 방법은 손상 부위와 넓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얼굴이나 관절이 접히는 부위는 전문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손상 부위가 좁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적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또한 면역 기능이 낮은 후기 고령자는 경미한 화상에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첫째, 장갑 착용해서 하셔야 되고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급니다. 화상 부위에 얼음이나 얼음물을 직접 대는 것은 좋지 않아요.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요. 화상 부위에 반지, 팔찌, 귀고리 등이 있으면 신속하게 미리 벗겨냅니다. 나중에 막 붓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게 돼요. 화상이 경미하다면 멸균 드레싱을 실시하고 화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 모르겠다면 병원 진료를 무조건 받도록 합니다. 79번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 2. 즉시 우유를 데워 먹인다. 3.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4.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삼킨 약을 구토하게 한다. 5. 주변에 있는 먹고 남은 약과 용기를 치운다. 자, 답은 3번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켤 때 2. 자동 심장 충격기에 패드를 부착할 때 3.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자, 가슴 압박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답은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입니다. 자, 가슴 압박을 중단해야 되는 이유는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때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심장 리듬 분석이 잘 안 되겠죠. 반드시 가슴 압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2019년 이전에 있는 요양보호사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고, 자, 그 이외 책에서는, 자, 지금 현재 책은 이렇게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수록을 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1. 자동심장 충격기. 자동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합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은 지체 없이 전원을 켭니다. 자,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하는데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자, 심장 리듬을 분석하죠. 분석 중이니 물러나세요 라고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제세동이 필요하면 제세동이 필요한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 스스로 에너지 충전을 시작을 해요.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므로 그때 또 가슴 압박 계속해야 됩니다. 제세동 시행, 분석 결과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 제세동 버튼이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면 충전이 완료되어 모두 다시 물러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물러나고 쇼크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충격이 딱 전달됐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30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합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합니다. 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도 30대 2 이거 계속 나오죠. 이거 수학적으로 15대 1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30번 하고 인공호흡 2번 요 비율을 지켜야 됩니다. 30대 2. 자,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 그리고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부착한다는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번 스탑하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 충격 시행, 심장 리듬 분석 있고요. 용어가 좀 다르죠. 자, 보면 제세동 시행 네 번째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책에서는 심장 충격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약간 의학적으로 다르지만은 뭐 비슷하다 우리는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80번까지 문제 푸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만나 뵙겠습니다.